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은평구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본래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은평구의 모실업계 고등학교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는 기술부라는 반과 후에 남아 실업계 대회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기술부에 가입하면 실습 점수가 만점이라는 말에 바로 가입을 했고 거기서 전자제도를 배웠습니다. 제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꽤 재미있으시지만 무서우신 분이셨습니다. 요즘은 제도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하면 게임이 떠오르죠. 그래서 조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슬리퍼를 신고 학생들은 실내화를 신기 때문에 대리석 바닥에서 발소리가 금방 구분되어 게임이 가능했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고3이 되면 자격증을 따야 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우리 기술부도 남아서 같이 보조를 하고 컵라면도 먹으며 밤늦게까지 도왔습니다. 밤늦게라고 해봐야 9시에 집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달이 뜬 학교 복도에는 달빛이 창을 비추고 복도 바닥에 빛과 그림자가 남아 저 복도 끝 칠흑 같은 어둠과 교실 벽 창문마다 잘 정렬된 책걸상들이 별거 아닌데도 공포영화 분위기 같아서 겁이 났죠. 밤늦게까지 남으면 어쩔 수 없이 화장실도 가야 하고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화장실은 가까운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면 정수기가 멀어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녁에만 목이 말라서 낮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와도 저녁이 되면 다 비워지고 어쩔 수 없이 정수기에서 물을 길어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무서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일행에 울리는 말소리에 다시 돌아갈 때는 애들처럼 우악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고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일입니다. 기술부가 3학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을 연습할 때였습니다. 1학년 때 해본 적이 있었고 내 윗선배가 했던 것처럼 1학년을 골려주려고 초조하게 해가 질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주전자가 항상 비워져 있던 이유도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주전자에 물을 길어올 때 선배들이 나 혼자 보냈을 때 참 막막했고 선배들이 많이도 놀랐던 생각에 어떻게 골려주지 어떻게 하면 크게 놀래켜주지 그런 잡생각에 금세에는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나와 같은 학년 기술부원들도 동참했습니다. 계획은 기술부가 있는 건물은 총 4층이고 1층은 행정실, 교장실, 실습실이 있어 잘 가지도 않고 2층 복도 맨 끝에 정수기가 있고 우리가 있는 3층 맨 끝 제도실에서 가는 경로 사이마다 애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3층 끝에서 2층 끝까지 갔다 오는 것은 5분이지만 그 시간을 지옥으로 만들어 주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피날레로 목적지인 정수기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물을 길어가려는 순간 덮쳐서 물을 엎어서 다시 뜨게 만들고 저는 다시 돌아가 혼자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후배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고 저는 4층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뛰어서 2층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악하는 후배의 첫 번째 비명, 두 번째 비명, 세 번째는 놀라지 않더군요.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2분이 지나도 오질 않아 초조하던 찰나 아주 당당하게 뒤꿈치로 쿵쿵 하는 것 같은 소리가 가까워지는가 싶어 내 입가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이제쯤 보이겠지 하고 보았더니 역시 졸고 있는 후배의 모습을 보며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지 두리번거리며 물을 뜨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넌 이제 끝이다. 다음에는 너희가 해라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후배는 이미 가고 있었고 쫓아가서 놀래켜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도망쳐야지 하고 뛰는데 후배 녀석이 엄청나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나 좀 봐. 야. 하면 올리고 도착해서 뒤를 보니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순간 멈칫하고 갑자기 무서워져 제도실에 들어가 보니 후배는 이미 와 있었고 다른 애들과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 광경에 화가 나서 짜고 나 놀리냐? 어떤 놈이 그랬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내 친구는 너 어디 갔었냐? 내가 정수기 뒤에서 한방 해야지 어디 처박혀 있었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에 기가 막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귀신인가? 내가 만진 것은 귀신인가? 내가 들은 것은 귀신의 발소리였나? 이런 장난치다가 사람이 죽었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도 그 익숙한 발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버리고 이내 주눅 들어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실종.
실종된 것이었다. 평범하게 나갔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날 실종자를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말을 들어보았다. 누나는 일요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저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가 받았는데 누나를 찾는 전화였어요. 남자였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누나는 몇 마디를 하더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 시간에 하던 프로그램은 누나가 정말 좋아하는 거였는데 프로그램이 반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뛰쳐나간 걸 보니 이상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누나를 본 순간이었어요. 실종자의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아직 어린 것인지 누나를 싫어하는 것인지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시간에 전화한 남자를 조사해서 찾아갔다. 민지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지가 실종됐다고요? 민지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부터 사귀었어요. 대학도 같은 곳이죠. 솔직히 제가 민지에게 실수를 했어요. 저번 MT 때 실수했거든요. 정말 임신될 줄 몰랐어요. 배란일도 확실히 계산했었는데 민지는 애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전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민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기엔 무리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지우자고 했어요. 민지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낳아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날 민지에게 전화해서 애 낳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애를 지우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군대를 가겠다고 했죠. 민지가 화나서 이곳이 어디냐고 묻더군요. 당장 이곳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길래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보였다. 내가 자세히 쳐다보자 그는 어렸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생긴 자국이라고 했다. 그는 하숙을 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남자라는 것을 말해주듯 방 한쪽 구석에는 라면 박스가 있었고 이미 반은 먹은 상태였다. 하숙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도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었다. 아무래도 방만 내주는 모양이다. 그에게 들었는데 하숙집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가족들끼리만 먹는다고 한다. 집에 들어올 때 본 아주머니는 인심 좋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그를 알아보기 위해 마루에 앉아 부채질만 하더 아주머니를 동네 구멍가게로 데려갔다. 식혜를 사서 아주머니에게 줬다. 그러나 식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지 따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명철이 학생,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학생 하숙비도 꼬박꼬박 내지 않아요. 원래 하숙을 했던 건 아니에요. 도련님이 지금 명철이 학생이 쓰던 방을 썼는데 유학을 갔거든요. 이제 도련님도 오실 때 됐는데 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해야죠. 민지 학생이 실종됐다고요. 에구, 어쩌다가. 민지 학생은 가끔 집에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혀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명철이 학생이랑 헤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낡은 수첩에는 몇 자 적지 않았다. 김명철이라는 이름 3글자만 적었다. 실종자가 갈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넓혀서 조사를 해야 한다. 최소한 납치가 되었더라도 실종자의 물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물건에 묻어있는 지문을 검사하면 분명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부는 실종자 1명 때문에 기동대를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맡은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을 끝을 보아야 한다는 성격이 있다. 이건 단순히 실종자가 잠적한 것이 아니라 납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이종민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종민은 이 실종 사건에 꽤 관심을 보였다. 교통경찰로서 이런 사건을 접하는 것이 흔하지 않고 워낙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형, 그 김명철이라는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했는지에 알리바이를 물어봐야 해요. 그 알리바이를 주인 집 아주머니한테 확인해보고요. 형,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거 맞죠? 종민은 나에게 핀잔을 줬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다시 김명철을 찾아갔다. 내가 찾았을 때는 집에 없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왜 또 왔냐는 눈빛이었다. 난 그날 김명철의 알리바이를 물었다. 처음에 알리바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오후 5시부터 김명철이 이곳에 있었는지를 다시 물어봤다. 그녀는 말을 빨리 꺼내지 않았다. 그만큼 주둥이를 내 손으로 직접 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채를 열심히 붙이다가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정확하게 5시인지 몰라요.
저는 그때 시장 좀 보러 갔다가 6시쯤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명철이가 있었어요. 워낙 명철이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성격인데 그때는 조금 이상했죠. 그리고 난 집안에만 있었는데 명철이가 밖으로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까지 이름 뒤에 꼭 학생이라고 붙였는데 오늘은 그냥 이름만 불렀다.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주인의 인상으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다. 아무래도 밀린 하숙비를 낸 것 같았다. 김명철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눈치가 보여서 동네 구멍가게로 갔다. 내가 그를 기다리면서 먹은 아이스크림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김명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왔다. 날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려다가 불렀다. 김명철은 날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실종자를 찾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난 그에게 그날 뭘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냈다. 그러면 제가 민지를 납치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말로 민지를 사랑해요. 그날 5시에 민지에게 전화를 했고 민지가 온다고 해서 계속 집에 있었어요. 의심된다면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아, 정말 경찰은 없어진 사람을 찾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그가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명철의 알리바이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도 집으로 돌아와 종민에게 김명철의 알리바이를 말했다. 지방경찰서로 내려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아직 실종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는데 말이다. 난 거절했다. 아직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는 이곳에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급사회가 다 그렇듯 무참히 무시당했다. 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환멸을 느꼈다. 이따위 경찰 안 한다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냥 이 사건만 해결할 때까지 잠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잠깐만 잠적하는 거다. 그 후 일은 어찌되든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 이것을 종민에게 말했더니 미쳤냐고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실종자를 꼭 찾고야 말겠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초인종이 울리면 누구인지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멍하니 실종에 대한 생각만 하다 보니 내가 그 동네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았다. 김명철의 하숙집에서 동네를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구멍가게를 거쳐야 했다. 잘하면 구멍가게 주인이 김명철 알리바이의 허점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구멍가게로 갔다. 주인은 환갑 정도 되는 노인이었는데 파리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쫓고 있었다. 먼저 김명철에 대해 물어봤다. 잘 모르겠는데 가끔 담배나 소주 사러 와요. 그때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잘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다는 듯 파리채만 휘둘렀다. 씁쓸하게 가게를 나와 앞을 보니 좌판에 고등어를 올려놓고 파는 할머니가 보였다. 전에 왔을 때는 정신이 없어 못 본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게 누구예요? 저기 골목을 꺾고 들어가면 하숙집이 있는데 그곳에 하숙하는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해주니 알겠다는 감탄사를 질렀다. 내 손자지. 아니, 진짜 손자는 아니고 워낙 나한테 잘해줘서 말이에요. 그저께도 나한테 고등어를 사줬어요. 고마워요. 그때가 정확하게 며칠, 몇 시인지 물어봤는데 자세한 것은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등어를 살 때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떤 여자가 그랬는지 얼굴에 손톱으로 긁어놨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내 옷을 약간 찢어서 피를 닦아줬다니까요. 할머니는 자신의 찢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손톱 자국이라. 만약 실종자를 해치려다가 실종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생긴 자국이라면 이번에는 실종자에 대해 물어봤다. 내 며느리 될 사람 말하는 거 맞지? 생긴 것만 반질하게 생겼지 아직 싹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손자가 잘못했다는데 눈알 하나 꿈쩍 안 해요. 가끔 쌍욕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손자에 대해 묻는 거예요? 곧바로 김명철에게 갔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전에 없던 라디오로 방송을 듣고 있었다. 내가 또 찾아오니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다.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왜요? 그날 계속 이곳에 있었다니까요. 그 할머니는 제가 불쌍해서 몇 번 고등어를 사줬더니 저보고 손자라고 부르더군요. 전 원래 할머니가 안 계셔서 나쁘지도 않았어요. 민지랑 싸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잡아먹듯이 몰아치길래 손찌검을 좀 했어요. 그게 뭐 어땠는데요? 남자가 여자 좀 때렸다고 죄가 되나요?
생각지도 못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 우월주의가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40에서 50대였는데 아직 20대인 김명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날 이곳에 계속 있었는지 증명해 줄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증거요? 참네, 없어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몰아치는 거네요. 경찰이 이래도 돼요? 이 자식이 너무 수상했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 그 시간에 김명철이 이 동네를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밖으로 나와 근처 사람들에게 알리바이를 조사했다. 그러다 하숙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정집에서 결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제 딸이 지방의 대학을 다니는데 그날 오기로 했어요. 확실해요. 저기 달력에도 빨간 펜으로 표시했죠. 6시쯤에 온다고 해서 5시에 터미널로 나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저 옆집에서 명철이 학생이 뭐가 그리 급한지 뛰어나오더라고요. 나야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썼죠. 그리고 딸을 만나고 터미널에서 돌아오는데 그 학생을 만났어요. 우리를 힐끗 쳐다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김명철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이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달려가서 체포하고 싶었지만 아까부터 거북했던 소간이 폭동을 일으켰다. 양해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낡은 집이라 좌변기도 색이 누렇게 바랬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앉아서도 충분히 밖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 담배를 피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바로 앞이 김명철의 하숙집 대문이 바로 보였다. 집의 위치와 구조를 잘 끼워 맞춰 보니 그랬다. 일단 김명철을 법정에 세우고 나면 거의 해결된다. 담배 한 모금을 쭉 빨고 있는데 창문 밖 대문이 열렸다. 열고 나온 사람은 김명철이었다. 젠장. 휴지로 제대로 닦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다. 저만 찍었고 있는 김명철에게 소리쳤다. 김명철은 뒤돌아보더니 뛰었다. 개자식 잡혔어. 김명철은 큰 거리로 나가더니 좌측으로 꺾어 뛰었다. 금방 잡힐 것 같았다. 내까지 꽤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런데 잡힐 듯 하면서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수미터까지 찼다. 놓칠 것 같았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어느 골목길로 들어섰다. 빌라와 빌라 사이에 있는 골목길이었다. 하나의 틈도 보이지 않고 빨간 벽돌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골목을 막 접어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다. 김명철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증발을 벌인 것이다. 그 골목은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앞은 물론 막혀 있었다. 벽을 넘어 벽 반대쪽으로 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었다. 또 다른 빌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모서리 한쪽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보통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없었고 낡은 옷가지, 신발, 점퍼 같은 의류였다. 김명철,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창살을 힘차게 때리는 빗줄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그 일이 있은 후 3년이 흘렀다. 난 경찰을 그만두었다. 경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실종자도 김명철도 3년 동안 아무런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 살아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길고 답답하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김명철이 투명인간이나 벽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유령이었다면 모든 말이 설명이 될 테지만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실종자의 동생이었다. 1년에 한두 번 만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같이 만나서 학교 생활도 물어보고 밥도 같이 먹는다. 5개월 만에 전화를 한 것이라 반가웠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아예 남이라니까. 내일 이사 가요.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 거예요. 보여줄 게 있어요. 짐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제가 언제 이런 걸 찍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나에 대한 것이에요. 오후에 실종자의 동생을 만났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은 실종자의 전신 사진이었고 날짜는 정확하게 실종된 날이 주황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저씨도 보면 알다시피 누나가 실종된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도대체 언제 찍었나 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핏 생각나는 게 그날 누나가 옷과 신발을 샀다고 찍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소용은 없겠지만 이 사진 아저씨한테 줄게요.
사진 속의 실종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분홍색 계열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가녀린 종아리와 발목에 어울리는 작고 예쁜 운동화였다. 문득 뇌리를 스쳤다. 익숙한 운동화였다. 3년 전 김명철이 사라진 골목길에서 본 운동화였다.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골목길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당시 골목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동생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그곳으로 갔다. 3년이나 세월이 흘렀음에도 급할 것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빨라졌다. 거친 숨을 진정시키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내가 들고 온 사진 속의 신발을 찾았다. 3년 동안 쌓인 쓰레기 더미에 덮여 쉽게 찾지 못했다. 더러웠지만 손으로 쓰레기들을 이리저리 파헤쳤다. 꼭 있을 것이다. 그렇게 30여 분을 파헤치다가 사진 속의 운동화와 똑같은 운동화를 찾았다. 수없이 비교해봐도 다른 점은 없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종자도 이곳에서 사라졌고 김명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 골목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실종자의 신발이 이곳에 있다면 김명철의 옷이나 신발도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옷들을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종됐을 것 같았다. 먼저 이 골목을 가장 많이 지나쳤을 두 빌라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실종됐다고 말한 사람이 무려 3가구나 되었다.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 있냐고 물어봐서 사진을 한 장 구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사진 속에 남자가 입고 있는 옷가지를 찾았다. 아주 깊숙이 썩어버린 비슷한 옷을 찾을 수 있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커다란 망치를 가져와서 이 골목을 허물고 싶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있는 옷들은 모두 실종됐던 사람들의 옷인 것 같다. 이 골목에 우연히 왔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지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이 하나씩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난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그만두고 골목을 쭉 돌아다녔다. 너무 평범한 골목이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현기증이 잠깐 났다. 손으로 벽을 짚었다. 현기증이 사라질 때 색다른 느낌이 내 육체를 엄습했다. 눈을 조심히 굴려 벽을 짚은 손을 봤다. 고개를 조금도 돌리지 않아 눈알이 뽑힐 것 같았다. 벽은 내 손을 조금씩 삼키고 있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었지만 감각이 없었다. 내 손은 어느 새로운 공간에 있었다. 팔꿈치까지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갔다. 지금 이 순간은 세상이 고요했다. 모든 자연의 순조물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새 다리까지 삼키더니 얼굴과 몸통을 모두 삼켰다. 현기증이 심하게 나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다. 잠시 동안은 벽이 날 삼켰다는 사실을 잊었다. 발바닥 부분이 차가웠다. 발을 보니 신발이 없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곳에 빨려 들어오면서 신발이 벗겨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가 점차 사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죽은 것인지 흐릿하게 사람들이 보였다. 사람들 옆에는 커다란 기계가 있었다. 한눈에는 그게 무슨 기계인지 알 수 없었다. 현재로는 달리 볼 것은 없었다. 사람들은 10명 정도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기계로부터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나도 그 옆에 가서 앉으려다가 4번째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김명철이었다. 김명철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멍하니 앉아있는 김명철에게 가서 멱살을 잡았다.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김명철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듯이 잡은 손을 치고 다시 자리에 앉아 기계를 바라보았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다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날 밀었다. 줄을 제대로 서라는 손짓을 했다. 알 수 없는 힘이었다. 무력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맨 뒤로 가서 앉았다. 적막했다. 모두들 미친 듯이 그 기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내가 너무나 지겨운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그런 꿈을 말이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지겹게 느껴질 때 적막한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고막을 찢는 듯한 기계음이었다.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래도 틈 사이로 시끄러운 기계음이 새어 들어왔다. 그런데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나같이 같은 표정이었다. 섬뜩했다. 기계음은 더 강렬해졌다. 정신이 혼란해졌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잠시 후 우리들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기계가 작동을 했다. 기계음도 점차 사라졌다. 작동하고 있는 기계에서는 빨간 불빛이 나왔다. 빨갛게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피가 넘쳐 흘렀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의 몸이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거렸다. 기계는 그 사람을 삼켰다. 1분 정도가 흐르자 두 번째 사람이 흐물거렸다. 기계는 또 그 사람을 삼켰다. 몇 번을 그러다가 김명철까지 차례가 돌아갔다. 김명철의 얼굴이 황산에 뿌려진 것처럼 코와 입술이 흘러내리더니 뼈가 없는 듯이 흐물거렸다. 기계는 김명철을 삼켰다. 그리고 기계는 멈췄다. 언제부터인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기계음이 제발 들리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었다. 난 벌써 세 번째까지 내려와 있었다. 이번에 기계음이 들리면 그 기계가 날 삼킬 것이다. 제발 누나를 봐서 먹고 싶은 심정이다. 기다림에 지쳤다. 얼마 전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아직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다. 15년 전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귓구멍에 자극이 왔다. 기계음이 들렸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귀를 막고 눈을 둥글게 뜨고 있다. 소리가 너무 좋다. 내 고막을 터트려줘. 귀에서 피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터트려줘. 기계가 작동했다. 빨간 빛이 나오면서 소리가 그쳤다. 맨 앞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까지 흐물거리며 기계의 먹이가 되었다. 기계의 빛이 날 중심으로 비추었다. 온몸이 따뜻해졌다. 뒷골이 당기면서 가죽이 팽창되었다. 얼굴에는 가족들의 녹은 물들이 땀처럼 흘러내렸다. 혀를 내밀어 그것을 맛보고 싶었다. 손을 펴봤다. 펴지지 않는다.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날 지탱해주고 있던 뼈가 없어졌는지 바닥에 푹 엎어졌다. 기계는 날 삼켰다. 계속 궁금해왔는데 도대체 기계에게 삼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였다. 곧 경험하게 되겠지만 기계 속은 빨간색으로 가득했다. 날 실은 벨트는 쭉 움직이더니 벽돌 크기의 직육면체의 틀이 있는 쪽으로 갔다. 집게가 날 집어 틀 속에 넣었다. 잘 들어가지 않아 꾸역꾸역 틀 속에 집어넣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살갗은 찢어져 피가 쏟아졌다. 피는 틀 속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틀 속에서 수개월을 보낸 것 같다. 눈을 떠보니 골목이었다. 앞이 꽉 막힌 벽을 보는 입장이 아니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보고 있었다. 눈을 이리저리 돌려 상황을 봤다. 내 양옆은 두 번째 기계로 들어간 사람과 네 번째 기계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이 아닌 벽돌의 모습이었다. 정말 피로 만든 벽돌이었다. 세상은 너무 변해 있었다. 그래도 이 골목은 영원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맞은편 집. 나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장을 끼고 맞은편에는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인다. 그리고 그 주차장 옆 길을 따라가면 신호등 너머에 슈퍼마켓이 있다.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앞에 B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다. 오늘은 동생이 집에 묵으러 와서 오래간만에 같이 술이나 먹자고 이야기가 진행됐다. 동생은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나 해두기로 했다. 대충 정리를 마친 뒤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다.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며 동생을 불렀다. 횡단보도 넘어 서 있는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치려던 순간 무언가를 눈치채고 말았다. 정면에 있는 B아파트 2층.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방은 내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 하나 없는 데다 빨래를 널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가 4년 동안 사는 사이 누가 거기 사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었다.
그랬기에 단순하게 생활 리듬이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여기고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다.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게 되어 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생이 웃으며 잔뜩 사왔다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가능한 활기차게 내가 한턱 쏘는 거지. 동생을 보며 대답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정면에 있는 저 새까만 녀석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정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났다. 저 여자는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젖혔다. 그러자 정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에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네 번째 이야기, 따라오는 여자.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심령현상이다. 자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난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두 명은 앉아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라도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까득하고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기분 나빠서 바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옷을 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 5번째 이야기, 문의 괴담.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주스를 사려고 통원 중에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가장자리 통로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판기였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자판기 옆에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주 자판기 주변을 오갔었지만 문을 발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지만 얼마 더 시간이 흐르고 통원 종료가 임박할 무렵이었다.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뭐지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슬쩍 살펴보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저편에는 꽤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모퉁이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 바라봤지만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시시하다 싶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듯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거리가 좀 있어서인지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른팔만 이상하리만치 길어서 땅에 팔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온다. 섬뜩해져 뒤로 물러선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녀석이 갑자기 어정거리며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 그 자판기 근처에는 통원이 끝날 때까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 채 지나간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6번째 이야기, 친구 집의 아저씨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었죠. 잠자리에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이다 보니 화장실을 바로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그러다 부엌 쪽으로 갔는데 누군가 2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 부모님이신가 싶어 화장실이 어딘지 여쭤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친구 부모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놀랐던 저는 아저씨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행을 찾고 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안 보인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행을 왜 여기서 찾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에서부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저의 친구 집이고 아저씨들 일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얘기를 듣고서는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지만 낮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잔뜩 놀았던 터라 피곤해서 볼일을 보고 그대로 들어가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밥을 먹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기를 이 동네 부근에서 남자 셋이 함께 음독 자살을 모의했다가 2명은 죽고 1명은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친구 집에서 봤던 아저씨들은 함께 죽기로 했던 동료를 찾아왔던 걸까요? 7번째 이야기, 나를 부르는 아이. 어릴 적 내가 겪은 무서운 체험이다. 다만 지금은 기억도 흐릿해져 정말 있었던 일이었던지 의심스럽지만 그 일은 분명 저녁에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다. 한동안 TV를 보고 있었지만
점점 지루해져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고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창문이 열리더니 여자아이가 상반신을 내밀고 나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는 나보다는 연상으로 보였다. 낯선 얼굴의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여자아이는 밖에서 놀자라고 나에게 권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 문을 잠그고 나가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이 잠겨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창문으로 나가면 되잖아 라고 말한 뒤 웃으면서 펄쩍 난간을 뛰어넘어 아래 풀숲에 착지했다. 빨리 오라며 손을 흔드는 여자아이를 보고 나는 뭐야, 간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비명이 들렸고 나는 방 안으로 던져졌다. 위를 올려보니 어머니가 있었다. 당시 우리 집은 3층이었다. 만약 그대로 뛰어내렸다면 가벼운 상처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때 어머니가 집에 조금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간담이 서늘해진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옆집을 찾아갔지만 옆집에는 노부부만 있을 뿐 여자아이는 없었다고 한다. 혹시 나의 공상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어린 아이가 창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면 그 여자아이가 생각난다. 바보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신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만약을 위해 가르쳐줘라. 만약 창 밖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리라고 해도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